미국 코네티컷주 먼로에는 굉장히 특이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워렌 오컬트 뮤지엄. 1952년에 만들어진 이 박물관은 현재는 폐쇄되어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죠. 얼핏 보기에는 공포영화의 소품처럼 보이는 전시품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저주받았다고 알려진 물건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박물관 관람 규칙도 존재했는데요. 세례를 받은 자만이 박물관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이곳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절대 만지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었죠. 박물관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 가지,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인형 에나벨이었죠. 영화 에나벨은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이 인형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박물관을 설립한 워렌 부부는 에나벨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000건 이상의 심령 현상을 조사했지만 그 무엇도 에나벨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에드워드 워렌과 로렌 리타 워렌, 줄여서 워렌 부부라고 불리는 이들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이자 악마학자인 엑소시스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과학적인 사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요. 이에 워렌 부부는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1952년에 초자연 현상 연구단체 NESPR을 설립한 그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무려 10,000여 건에 달하는 심령 현상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나벨 인형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있길래 그중 가장 공포스러웠다고 평가받는 걸까요? 1970년 뉴욕 하드포드.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28살 도나는 어머니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선물은 다름 아닌 인형이었는데요. 빈티지 가게에서 낡은 레기디엔 인형을 발견한 도나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어렸을 적 추억을 다시금 선물해준 것이죠. 도나는 인형을 마음에 들어하며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룸메이트인 앤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 인형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도나는 자신이 잠을 뒤척이며 인형을 건든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르고 집으로 돌아온 도나와 앤지는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침대 위에 있어야 할 인형이 다른 방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인형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레기디엔 인형은 솜으로 만들어진 봉제 인형으로 관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도나와 앤지가 인형을 집어들고 아까와 같은 무릎을 꿇은 포즈를 취해보려고 했으나 수십 번을 시도해도 절대 방금과 같은 자세는 취할 수 없었죠. 이날을 시작으로 인형은 마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녀들이 집을 비울 때마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발견되는 것은 물론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오래된 양피지 조각에 연필로 휘갈겨 쓴 듯한 헬프 루라는 메시지가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피지는 그녀들의 집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더 소름 돋는 것은 적혀있는 루라는 이름의 주인이 앤지의 약혼남이었다는 사실인데요. 루는 앤지를 보기 위해 그녀들의 아파트를 자주 찾고는 했습니다. 루는 레기디엔 인형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불쾌한 기분이 든다며 항상 자신과 먼 곳에 인형을 두고는 했죠. 기이한 메시지까지 발견되자 그들은 더 이상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었고 상의 끝에 집에 괴한이 침입하여 인형을 움직이고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나와 앤지는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흔적이 남게끔 현관문과 창문에 본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남겨놓았는데요. 인형의 자리는 매일 바뀌어 있었지만 집에는 그 누구도 침입한 흔적이 없었죠. 이에 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당시 방영하던 초자연 현상 TV 프로그램 시커스 오브 더 슈퍼내추럴에 제보하게 됩니다. 사연에 관심이 생긴 슈퍼내추럴 팀은 진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나의 아파트로 심령학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인형의 원래 주인은 7살 정도 되는 소녀이다. 소녀의 이름은 에나벨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 영혼이 자신이 제일 아끼던 인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사연을 전해들은 도나와 앤지는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어린 소녀의 사연에 마음이 흔들린 것인데요. 동정심이 생긴 도나는 인형에게 에나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들이 계속 데리고 있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루는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인형을 버리든가 태워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도나와 엔지는 인형이 가끔 움직일 뿐 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루를 설득하였죠. 하지만 그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결정을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루는 엔지를 만나러 아파트에 방문하게 됩니다. 아직 수업을 마치기 전이었던 도나와 엔지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루는 그대로 가위에 눌리게 되는데요. 간신히 눈을 뜬 루는 자신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에나벨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르고 에나벨이 갑자기 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뭉치로 된 인형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루는 결국 그대로 기절하고 말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루는 자신의 머리맡에 있는 에나벨을 보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인형을 집어들고는 벽에다가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그 순간 가슴에 격통을 느낀 루는 자신의 셔츠가 피로 물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집에 있었던 도나와 엔지가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왔고 루의 가슴팍에 있는 누군가 발톱으로 핥힌 듯한 세 줄의 선명하고 깊은 상처를 목격하게 됩니다. 에나벨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절대 선하지 않다고 확신한 그들은 엑소시즘으로 유명하던 쿡 신부를 수소문에 연락하였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쿡 신부는 이것을 곧장 워렌 부부에게 알렸고 워렌 부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차를 타고 도나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엑소시즘을 진행한 워렌 부부는 인형 안에 들어있는 것이 7살 소녀가 아닌 소녀 행세를 하며 낄낄대는 사악한 악마라는 사실을 알아내죠. 의식을 마친 워렌 부부는 인형을 회수해 가기로 결정하고 본인들의 차에 태워 박물관으로 향했는데요. 부부는 악마가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속도로를 피해 인적이 드문 갓길로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안 차는 몇 번이나 수상한 오작동을 일으켰고 한 번은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하였죠. 박물관에 도착한 워렌 부부는 성수로 에나벨을 한 번 더 정화한 뒤에 잠금 장치가 있는 나무 상자에 넣고 봉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나벨의 저주는 막을 내렸던 걸까요?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도 불구로 만들기도 했으며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 엑소시즘과 정화의식을 거치면서 그 힘들을 거의 다 소멸시켰지만 단 하나 에나벨만은 예외이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다. 워렌이 이러한 말을 남긴 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렌 부부의 박물관에 방문한 어느 교인은 에나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 헝겊 인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사람들의 불안과 이기심이 만든 허구일 뿐이다. 이 말을 마친 교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한 젊은 커플은 경고를 무시한 채 에나벨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에 자물쇠를 풀고 인형을 꺼내 만지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남자는 에나벨을 쥐고 흔들면서 네가 진짜 악마라면 어디 한번 저주를 내려봐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커플은 결국 워렌 부부에 의해 박물관에서 쫓겨났고 그로부터 3시간 뒤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는 목숨을 잃고 여자는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죠. 추후 의식이 돌아온 여자의 증언에 따르면 멀쩡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어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나무를 향해 돌진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들은 워렌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고한 실제 사례들인데요. 에나벨의 저주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2020년 8월 14일 새벽 3시 에나벨이 오컬트 뮤지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간에서는 워렌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봉인이 약해졌고 그 틈을 타 에나벨이 탈출한 것이라는 괴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해당 트위터는 무려 25만 건이나 리트윗되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이러한 괴소문은 워렌 부부의 사위였던 토니 스페라가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워렌 부부가 생전에 늘 강조하던 말이 하나 있었죠. 에나벨의 힘은 아직 건재하다. 저주받은 인형 에나벨. 에나벨은 정말 악마가 깃든 인형일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악마는 아직도 그 안에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도모하면서 뒤에서는 또다시 발생할 전쟁을 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은 소련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소련은 실제로 해체하기 전까지 수많은 비밀 실험들을 자행했던 것으로 유명했죠. 소비에트 비밀 경호국의 지휘 아래에 진행된 실험들은 그 과정에 윤리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괴담은 수없이 많은데요.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수면 실험입니다. 1940년대 후반 러시아는 전쟁 군인들의 수면 욕구를 억제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투를 수행시키기 위한 각성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은 일종의
성분이 포함된 흥분제를 군인들의 각성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뒤처질 수 없었던 소련은 이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각성제를 발명해내고자 한 것이죠. 일명 니콜라예프 수면 실험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이 실험의 목표는 실험 대상을 최대 15일 동안 깨어있게 하는 것이었죠. 실험 대상으로는 정치범 죄수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15일 동안 깨어있으면 자유를 주겠다. 실험 장소는 폐쇄된 콘크리트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성제 성분을 포함한 가스가 천장의 구멍을 통해 방 내부로 투입되었으며, 가스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신선한 공기 역시 언제든지 주입시키는 것이 가능했죠. 방 안에는 침대와 침구류, 수도와 변기, 여러 장르의 책들, 성인 남자 5명이 한 달 이상은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구비되었습니다. 실험실 내부에 CCTV는 없었기 때문에 방 내부에 놓인 마이크와 한쪽 전면부에 큼지막하게 설치된 5인치 두께의 유리벽을 통해 실험자들의 관찰이 이루어졌죠. 실험이 시작되고 5일째, 그들은 모두 괜찮아 보였다. 자신이 겪은 과거의 충격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주로 모여 있었고 동질감을 느끼는 듯했다. 각성제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모두는 잠을 자지 않은 것에 대해 딱히 불만을 표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10일 뒤면 해방될 수 있다는 묘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5일간은 말이다. 6일째, 5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그들은 조금씩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말투는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어투 역시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화를 냈다. 피해 망상의 조짐이 5명 모두에게서 보였다.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거나 유리벽에 대고 속삭이는 행동을 보였는데, 그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고자질이나 뒷담화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서로를 배신하고 밀고 하는 것이 연구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일부 연구진은 그것이 가스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9일째,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명이 방 안을 뛰어다니며 3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 이상한 것은 주변의 반응이었는데 그 누구도 그에 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죄수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자 다른 인원이 일어나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책을 갈갈이 찢거나 벽에 계속 몸을 부딪히는 식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차례대로 이상 행동을 하였는데 마치 고통이라는 바톤을 들고 뛰는 개주를 보는 것 같았다. 이건 내 짐작이지만 잠에 들지 않기 위해 방의 분위기를 도취시키는 어떠한 행동을 암묵적으로 반복한 듯하다. 12일째, 연구원들이 마이크를 매시간 체크해 보았지만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유리창을 통해 관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 모두 사각지대로 숨어들었기 때문이다. 숨는 것을 목격한 연구진의 말을 빌리자면 그늘 밑을 찾아 숨는 도마뱀 같았다고 말했다. 혹시 모두 죽은 것은 아닐까 하여 방 안의 산소 소비량을 확인해 보았는데 5사람 모두가 격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높은 산소를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일째, 15일 동안 실험자들을 깨어있게 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도달하였지만 그 목표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결과였을 뿐이었다. 실험자들은 더 이상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유리벽으로 간혹 체크되는 그들의 모습은 끔찍한 것을 수없이 봐왔던 나와 연구진들조차 혼란스럽게 했다. 마이크를 체크하기 위해 문을 열 것이다. 문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있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협조하면 너희들 중 한 명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자 누군가 방 안의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를 얻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의 실험은 의미가 없었고 연구진들은 군부대를 투입시키기 위해 방 안에서 가스를 모조리 빼낸 뒤 정화 작업을 거치고 신선한 공기를 방 내부에 가득 채웠다. 그러자 그걸 알아챈 죄수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짜증 섞인 불만은 곧 분노로 광기로 변해갔고 그들은 얼른 다시 가스를 채워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군인들이 투입되었다. 5명의 죄수 중 한 사람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였는데 나머지 4명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들은 서로 격렬한 서열 다툼이라도 벌인 듯 상처투성이었는데 이것을 본 군인은 좀비 같다라는 것 말고는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식량은 5일치 정도가 먹지 않은 그대로였고 수도와 변기는 알 수 없는 덩어리들로 죄다 막혀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고 상황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군인 한 명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며 팀을 이탈해 임무 거부 선언을 하고 나왔다. 죄수들은 바닥을 엎드려 기어다니며 필사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잠에 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군인들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들은 오로지 가스만을 외쳐댔다.
죄수들은 모두 수술실로 옮겨졌는데 체력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완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극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아드레날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가스가 그들 체내에 무슨 짓을 한 것이 분명했다. 일반적인 용량의 마취제는 들지 않아 10배가 넘는 모르핀을 투약해야만 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발버둥치며 뭐라고 외치기만 할 뿐이었다. 가스를 마시는 것만이 그들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듯했다. 그들은 모두 마취를 거부했는데 고통을 통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마취약도 잘 듣지 않아 결국 마취 없이 수술을 진행하였다. 죄수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며 태연하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중 한 명은 수술을 하는 내내 그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는데 그건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라고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수술로 몸 상태를 체크했던 의사들은 이들이 살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만 말할 뿐 이상하고 기괴하게 변한 그들의 장기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 다들 알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처리 방법에 대해 군인들과 연구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연구진들은 안락사를 주장했고 군부대의 지휘관들은 실험을 재개하기를 원했다. 결국 연구진 측은 의견을 꺾을 수밖에 없었고 남은 죄수들은 뇌파 측정선을 연결한 뒤에 온몸이 묶인 상태로 다시 방 안에 투입되었다. 가스를 다시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죄수들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하였다. 뇌파 모니터링을 하던 연구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죄수들의 뇌파가 뇌사를 겪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편한 자세로 묶여있던 죄수들을 고쳐 눕히기 위해 다시 산소를 공급시킨 뒤 간호사를 시켜 죄수들의 머리에 베개를 놓게 하였는데 그 잠깐 사이 가스가 없는 채로 누워 머리에 베개가 닿는 그 순간 죄수들의 생체 사이는 한순간에 다 꺼져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잠에 드는 일시에 모두 심장이 멈춰버리고 만 것이다. 러시아 수면 실험 혹은 소련 수면 실험이라고 떠도는 이 이야기는 일종의 크리피파스타, 즉 도시 전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도시 전설을 두고 실화의 바탕을 둔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의 역사와 여러 가지 배경을 토대로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수면 실험이 자행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괴담의 뿌리가 되는 모종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나라들이 평화를 위해서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앞세워 비밀 실험들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괴담으로 떠도는 소련의 수면 실험 이야기, 과연 어디까지가 괴담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요? 산타클로스, 자루 가득 선물을 담아 착한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푸근하고 인상 좋은 할아버지. 그 옆에는 빨간 코의 루돌프와 귀여운 요정들까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산타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며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한데요. 크리스마스에 활동하는 이들 중에는 산타와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진 마녀 혹은 악마들도 존재하고 있죠. 이들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대신 나쁜 아이들을 찾아가 아주 끔찍한 벌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산타 못지않게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마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프라오 페르흐타. 프라오 페르흐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마녀입니다. 코에 쇠고랑을 찬 채 누더기 차림으로 길다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파로 묘사되고는 하는데요. 페르흐타는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약 12일 동안 근방의 모든 집들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페르흐타가 좋아하는 짐승의 내장죽을 만들고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죠. 만약 집이 지저분하거나 죽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페르흐타는 이 가족을 게으른 가족이라고 판단하여 집에 불을 지르고 아이는 잡아가는데요. 그렇게 잡혀간 아이는 다시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페르흐타의 저택 지하실에서 그녀의 인형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인형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하죠. 페르흐타는 게으른 아이를 잡아 뱃속을 깨끗이 비운 뒤 집과 자갈을 대신 채워 넣는다. 아이가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가 부를 수 있도록. 페르흐타는 치마 속에 칼과 사탕을 항상 챙겨 다닌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를 만나게 되면 사탕을 꺼내지만 나쁜 아이를 만나게 되면 칼을 꺼내든다고 하는데요. 페르흐타의 집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정신을 잃거나 미쳐버린다고 하죠. 페르흐타의 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기괴함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합니다. 전설 속 내용들이 하도 무섭다 보니 독일의 어린아이들은 산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닌 페르흐타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산다고 하네요. 2. 그릴라. 손에 칼을 들고 아이들의 배를 깎으러 온다. 풍만한 꼬리에 그릴라가 온다.
아이들을 조각하러 온다. 그릴라는 아이슬란드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마녀입니다. 그녀는 마녀이면서 동시에 거인이기도 한데요. 허리를 핀 그릴라의 키는 무려 3m에 육박하는데 그 체중을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개의 꼬리가 달려있기도 하죠. 그릴라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살고 있던 동굴에서 나와 큰 자루를 맨 채 마을로 내려갑니다. 자루를 이고 있는 모습만 보면 산타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용도는 선물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닌 아이들을 납치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그릴라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장난꾸러기 스튜라고 하는데요. 평소 못된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재료 삼아 요리를 하는 것이죠. 식욕이 엄청나서 그녀가 배부르게 한 끼 식사를 마치려면 아주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애완 고양이도 존재하는데요. 유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고양이는 그 크기가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도 크다고 하죠. 아이슬란드에는 크리스마스에 착한 어린이에게 양말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율은 집집마다 창문을 엿보며 양말을 받지 못한 아이를 찾아내 그 자리에서 한 입에 삼켜버린다고 하는데요. 헌 양말을 대신 걸어놓는 것으로는 율을 절대 속일 수 없다고 하네요. 3. 크람푸스. 크람푸스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존재로 마녀보다는 악마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까만색 털에 긴 뿔과 혀를 가지고 있는 크람푸스는 마치 악마와 사냥을 반반 뒤섞어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사냥은 오래전부터 서양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동물로 묘사되고는 했죠. 크람푸스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큰 망태를 맨 채 손에 자작나무를 들고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만나면 자작나무로 아이를 때리며 아주 호되게 혼을 낸다고 하는데요. 앞선 두 마녀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잘못을 한 아이는 자작나무형에 그치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이후 망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망태 속으로 들어간 아이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죠. 크람푸스는 망태가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차가운 물 속으로 던져버리거나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크람푸스에 대해 산타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산타는 절대적인 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면을 분리하여 따로 떼어놓았고 그것이 바로 크람푸스라는 것이죠. 산타가 주는 밝고 행복한 에너지는 어쩌면 크람푸스 덕인 걸까요? 페르우타, 그릴라, 크람푸스 모두 아이들이 듣기에는 많이 잔혹하고 어두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몇백 년이 넘도록 계승되어 오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지고 싶은 선물에 대한 욕망을 심어주기보다 죽기 싫어하는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아이들의 훈계에 더 효과적이었던 걸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산타가 주는 물질적인 이미지로 인해 크람푸스나 마녀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크리스마스가 할로윈의 버금가는 호러 축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로널드 맥도날드. 로널드는 1963년부터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유의 광대 분장과 우스꽝스러운 몸짓은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산타클로스 다음가는 인기 캐릭터로 뽑히기도 했었죠. 로널드 캐릭터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광대를 소재로 한 여러가지 패러디와 영화, 만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이들이 보는 장르를 넘어서 광대가 아이들을 꿰어내어 잡아먹는다는 소재의 공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광대 분장을 한 괴한이 공공기물을 부수거나 행인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사건 등이 터지게 됩니다. 이에 광대의 이미지는 점차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현상은 점차 심해져 광대 트라우마 혹은 광대 공포증이라는 신종 증후군을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한때 친숙하던 로널드는 광고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양에는 이러한 광대 공포증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일본에서는 이 광대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때는 2004년 맥도날드의 로널드는 그 유명세에 힘입어 일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된 광고들은 각종 패러디를 양산해내며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로널드라는 발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날드라고 따로 개명까지 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도날드가 아닌 란란루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죠. 이 란란루로 인해 도날드는 일본 내에서 사이코적인 성향을 지닌 캐릭터로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햄버거 브랜드의 마스코트가 어쩌면
어째서 사이코라고 불리게 된 걸까요? 란란루라는 명칭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에서 방영된 맥도날드 광고는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된 만큼 그 내용과 컨셉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중 하나의 광고가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도날드는 일본 내에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 해야 했죠. 문제의 광고 영상 원본은 이렇습니다. ドナルドは嬉しくなるとついやっちゃうんだ。みんなも一緒にやってみようよ。いくよ。ランランルー。 지금 보기에 어색함이 조금 느껴질 수는 있지만 크게 이상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날드가 하는 말 역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죠. 란란루라는 것은 도날드가 외치는 일종의 감탄사로 우리나라로 치면 만세 혹은 야호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 내에 존재하는 감탄사는 아니었고 광고를 하며 따로 제작한 자작 감탄사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일본에는 도금이 같지만 그 의미가 천차만별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해당 광고에도 그러한 동음 이의어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네티즌들이 해당 광고를 들리는 대로 해석한 내용은 이렇죠. ドナルドは嬉しくなるとついやっちゃうんだ。みんなも一緒にやってみようよ。いくよ。ランランルー。 한데 모아놓고 조합하면 아주 기괴하고 깨름칙한 문구가 완성되는데요. 이것은 동음 이의어로 해석한 원래 광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사들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자막 없이 영상을 소리로만 듣는다면 이러한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문장들의 내용이 묘하게 서로 들어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당 해석본은 일본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생소하던 서양의 광대 캐릭터가 외치는 처음 듣는 감탄사와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 이 광고가 문제가 되면서 해당 영상의 란란루 구호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선전 문구 같은 느낌을 주게 되었는데요. 기분 나쁜 내용의 해석본이 인터넷을 타고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소문을 접한 부모들은 란란루 광고가 나올 때면 채널을 돌려버렸죠. 란란루 송은 학교 내에서 다른 친구를 따돌릴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에워싸고 광고에 나오는 몸짓과 노래를 따라하면서 켄타곤 난난루라고 놀리는 식의 따돌림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난난루 금지령을 교칙에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하죠. 기이한 사회 현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정 애니의 매니아, 일명 오타쿠들 사이에서 도날드교라는 종교가 탄생한 것인데요. 난난루에 심취한 일부 인원들에 한해 인터넷으로 퍼진 이 종교는 당시 꽤 유명세를 얻었고 많은 신도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로날드를 교주로 받들며 난난루 동작을 따라하는 식으로 숭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난난루가 이상한 방향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누군가 굉장히 기괴한 편집에 각종 효과음을 섞어 당시 일본 내에서 가장 크고 인기가 많았던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동에 업로드를 하였고 이 영상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 영상은 니코동에서 재생수 1위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2천만 건이 넘는 재생을 달성하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을 넘어 한국까지 퍼진 이 영상은 일명 충동 노래라고 불리며 당시 인터넷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충동을 느낄 수 있어 듣는데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괴소문이 퍼졌으며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래를 듣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도 했죠. 실제로 해당 영상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일부러 일그러뜨리고 과도하게 편집하고 조작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재생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죠. 기괴하게 편집한 난난루 영상을 보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영상이 한때 일본 전역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올라온 지 10년도 더 넘은 이 영상은 현재까지도 일본의 충동 노래라는 타이틀을 달고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멕시코 최북단에 위치한 치아와주 사막이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에는 라파스 쿠알리타라는 오래된 웨딩드레스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쇼윈도 앞으로 세계 각국의 여행자가 몰려드는 관광 명소인데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시체로 만들었다는 마네킹 때문이죠. 마네킹이 처음 등장한 건 1930년 3월 25일 웨딩숍의 주인이었던 파스쿠알라 에르파르사는 봄 시즌 웨딩드레스를 입힌 새 마네킹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네킹이 얼마 전 죽은 그의 딸과
너무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파스쿠알라의 딸은 결혼식 당일 전갈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결혼식 당일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 비극적인 사고로 딸을 잃었던 파스쿠알라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딸이 죽은 후 돌연 자취를 감추었던 그는 얼마 뒤 죽은 그의 딸과 똑같이 생긴 마네킹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네킹을 본 사람들은 파스쿠알라가 죽은 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 마네킹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죠. 딸과 똑같이 생긴 얼굴도 얼굴이지만 무엇보다 생생한 피부 표현과 미세한 주름들이 도저히 마네킹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바닥한 손금과 갈라진 손톱, 거친 큐티클까지 남아있는 마네킹의 손은 사람의 가죽을 그대로 벗겨낸 것 같았습니다. 파스쿠알라는 꺼림칙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마네킹을 한 번 내보이면 끝날 일이었으나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 때문인지 마네킹에 대한 소문과 목격담은 약 90년 가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네킹을 리틀 파스쿠알라고 불렀으며 그녀의 시선이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까다로운 마네킹 관리법은 이런 소문을 더욱 부처질했습니다. 이 오래된 마네킹은 일주일에 2번 닫힌 커튼 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가게 주인과 소수의 직원뿐이었는데요. 입이 무겁고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직원만이 가능했죠. 그녀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맡았던 소니아 부르시아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리틀 파스쿠알라 곁에 갈 때마다 긴장돼 손에서 땀이 났어요. 그녀의 손은 너무 현실적이죠. 다리에는 미세한 잔털이 나 있고 정맥까지 보인답니다. 난 그녀가 한때 살아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외에도 리틀 파스쿠알라에 대한 소문은 넘쳐납니다. 리틀 파스쿠알라를 보고반한 프랑스인이 매일 밤 찾아와 구애를 했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리틀 파스쿠알라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생전에 그녀가 가지지 못한 영원한 사랑을 새 신부에게 가져다 준다는 일종의 미신이 있어 마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고 하죠.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바 없는 상황에서 마네킹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방부 처리한 시신을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시체로 만든 마네킹이 90년 넘도록 멀쩡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죠. 확실히 멕시코의 맹렬한 태양빛이 그대로 내리쬐는 쇼윈도는 시체를 깨끗하게 보존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아무리 약품 처리를 한다고 해도 습기와 햇빛으로 인해 부패, 곰팡이, 변색 등의 문제 상황이 생겼을 테니까요. 비슷한 사례로는 소련의 건국자 블라디미르 레닌을 들 수 있습니다. 1924년 1월 사망한 그는 사후 방부 처리되어 현재까지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대리석 묘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시신으로 꼽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년 한화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일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전담팀이 있음에도 시신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지 못해 여러 신체 부위를 교체해야 했죠. 반면 시신이 미라화됐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모습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망한 지 126년이 됐으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성녀 베르나데트의 사례나 90년 전에 폐렴으로 사망한 이탈리아 소녀 미라를 그 예로 들 수 있죠. 극히 드물지만 비누화 현상으로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탄성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리틀 파스쿠알라의 외형은 한눈에 보기에도 미라가 된 시신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본떠 만든 모형에 가깝습니다. 다만 모형의 일부분이 실제 사람의 것을 보는 것처럼 정교하고 세밀하다는 게 꺼림칙할 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박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제는 동물의 사체를 재료로 생전 모습과 똑같은 모형을 만드는 것인데요. 겸도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 동물의 가죽을 최대한 손상 없이 벗겨내는데 이때 털과 손발톱 등은 고스란히 남기고 보존할 수 없는 안구는 유리나 아크릴 등으로 만든 의안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벗긴 가죽은 화학약품으로 부패 방지 처리를 하고 뼈대에 다시 입혀 생존 모습과 비슷하게 형태를 잡죠. 사람을 박제한다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을 박제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텐토트의 비너스라고 불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이코이족의 여성 샤키 바트만은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돌출됐다는 이유로 사후 박제돼 프랑스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한 박제사가 칼라하리 사막의 무덤
무덤에서 도굴한 부시맨족의 시체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엘 네그로도 인간 박제 사례로 유명하죠. 이렇듯 소문만 무성하던 90년의 미스터리는 2017년 전에 없던 뜨거운 논란에 휩싸입니다. 리틀 파스쿠알라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꿔치기 당한 것인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타난 리틀 파스쿠알라.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예전의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이목구비가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얼굴은 전보다 더 정교하고 사람답게 바뀌어 있었지만 그전 같은 온기도 생기도 매력도 느껴지지 않았죠. 90년 가까이 처음 모습 그대로 같은 자리를 지켰던 리틀 파스쿠알라는 무슨 이유로 바꿔치기 당한 것일까요? 혹자는 마네킹이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부패돼 새 마네킹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게 주인이 리틀 파스쿠알라를 비싼 값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대체품을 놓아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쇼윈도에서도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연쇄살인범 찰스 리 레이는 죽음 직전 부두교 비수를 써서 자신의 영혼을 인형에 빙의시킵니다. 살인마의 영혼이 깃든 인형은 돌고 돌아 8살 소년 앤디에게 전해지는데요. 앤디는 척키를 소중히 여기며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니죠. 하지만 그도 잠시 Hi, I'm Chucky. Wanna play? 어른들 앞에서 장난감인 척하던 척키는 어린 앤디와 둘만 남을 때면 잔인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상스럽게 욕을 하고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작은 플라스틱 손으로 시카를 움켜쥔 채 마구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죠. 이것은 고전 호러 영화 사탄의 인형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유진 로버트 오터라는 소년과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는데요. 사탄의 인형 속 척키는 유진이 데리고 있던 로버트라는 인형을 모델로 하였죠. 로버트는 매끈한 플라스틱 얼굴을 한 척키와 달리 얼굴이 다 해지고 낡은 봉제 인형입니다. 지금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위치한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 안쪽 사방이 꽉 막힌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검은 구슬과 같은 눈과 살짝 올라간 인매가 언뜻 천진해 보이기도 하죠. 그 품속에는 작은 강아지 인형도 안겨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인형에게 무리하게 굴지 말고 만약 사진을 찍고 싶다면 촬영 전에 인형의 허락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인형이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해서 억지로 촬영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인데요. 이 경고를 무시한 이들 중 카메라가 오작동하는 현상을 겪거나 갑자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인형에 바로 사과를 해야 더 큰 화를 면하는데 이 말을 미치 않고 떠났다가 뒤늦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이들도 많다고 하죠. 로버트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진이 4살 되던 해에 그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물해준 것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독일의 한 테디베어 회사에서 전시 목적으로 만든 수제 인형을 유진의 아버지가 공수해 온 것이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진 가족들을 저주한 유모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키웨스트 섬에서 유진이라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빅토리아풍 대저택을 소유했던 그의 부모님은 꽤나 엄격한 규율주의자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젊은 부부는 유색인종 하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늘 고함을 지르며 마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시키고 매질도 서슴지 않았죠. 어른들의 사정을 알 리 없는 유진은 바하마 출신의 유모를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유모와 사이가 나빴던 오토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쫓아내버렸죠. 격분한 유모는 저택을 떠나면서 아끼던 봉제 인형을 유진에게 건넸는데요. 유진은 이 인형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운데 이름을 따 로버트라고 부르며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녔다고 하죠. 지금 로버트가 입고 있는 선원복도 생전에 유진이 입던 옷을 선물한 것입니다. 로버트의 키는 40인치 정도로 5살 어린아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저택을 저주하며 떠난 유모가 부득이와 흑마술에 능통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유진이었습니다. 10살이었던 유진은 깊은 밤 잠에서 깼다가 침대 끝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로버트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침대 속에서 같이 잠들었는데 말이죠. 유진은 아침이 되자마자 자신이 본 것을 부모님께 얘기했지만 어른들은 그저 아들이 인형놀이에 심취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꽃병을 깨거나 우유를 엎지를 때마다 로버트가 그랬어요 하고 인형 탓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토 부인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진이 로버트와 노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인데요. 유진은 로버트에게
무어라 귀속말을 한 뒤 대답을 들으려는 듯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부인은 귀여운 모습이라 여기며 둘을 지나쳤는데요. 바로 그 순간 오토 부인의 귓가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혼자 묻고 답하며 인형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오토 부인은 아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죠. 그것은 울다 지쳐 쉬어버린 아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마치 뾰족한 것으로 잔뜩 긁은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욱 소름 끼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토 부부는 한밤중 누군가 집을 부수는 것 같은 굉음과 아들의 비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정신없이 2층에 있는 유진의 침실로 달려갔지만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유진은 계속 살려달라고 외쳤고 큰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습니다. 겨우 방 열쇠를 찾아온 하인이 문을 열었을 때 유진은 마구잡이로 뒤집힌 가구에 둘러싸여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그랬어요. 로버트가 한 거예요. 유진은 벌벌 떠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유진의 방에서는 종종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택에서는 팔, 다리, 머리가 잘린 인형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 부부는 그때마다 유진을 다그치고 벌을 세웠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웃음을 잃어버렸고 오토 부부는 전보다 더 예민하고 괴팍해져 갔죠. 이 시기 저택을 거쳐간 하인들도 로버트는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들은 인형밖에 없는 방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으며 옮겨준 사람이 없는데도 로버트가 이상한 위치에서 자주 발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당시 저택 수리를 위해 집을 찾았던 백왕공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쫓아 꼭대기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창문 앞에 혼자 앉아있는 인형이 보였다고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더욱 공포스럽게 했던 것은 창문 오른편에 앉아있던 로버트가 잠시 한눈판 사이 왼쪽 끄트머리로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꺼림칙한 기분에 황급히 돌아섰을 때 무엇인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뒤돌아보니 방 한가운데 로버트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오토 부부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로버트를 없애는 것만은 끝까지 반대했는데요. 아들의 이상한 집착과 고집을 이길 수 없던 부부는 로버트를 저택 꼭대기층 다락방에 둔 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 보낸 뒤 저택은 헐값에 세를 놓았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세입자에게 거듭 꼭대기 다락방은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지역 신문 등에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저택에 오래 머물지 못했으며 한밤중에 다락방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린다는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다락방 창가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 아래를 바라보는 로버트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말하였죠. 세월은 흘러 유진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플로리다로 돌아온 건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이후였는데요. 그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로버트를 집안에 두었습니다.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아내가 로버트를 창고에 몰래 감추기도 했지만 인형은 늘 유진의 곁으로 돌아왔죠. 유진은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저택의 다락방을 로버트의 방으로 꾸며주었는데 자녀들에게 자신이 없을 때는 다락방에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고 합니다. 유진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이따금씩 장난을 쳤고 유진은 그런 인형을 자주 다락에 가두었다고 하죠. 유진은 아내와 함께 고향집을 박물관으로 꾸미려 했지만 아쉽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74년에 사망합니다. 그 후 아티스트 하우스라고 불리게 된 저택에는 머트 로이터 가족이 이사를 오는데요. 저택에 혼자 남겨져 있던 로버트는 10살 난 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새 주인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로버트를 받고 기뻐했던 딸은 얼마 못 가 인형이 살아있으며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울부짖으면서 부부의 침실로 뛰어드는 일이 반복됐죠. 완전히 공포에 질린 머틀 부부는 오토 부부가 그랬듯 로버트를 다락방에 보관했으며 몇 년 후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머틀은 로버트를 기증하고 몇 달 후 사망했고 잠잠하던 로버트의 악명도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고스트 헌터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의 초자연 현상 추적단체 탭스는 2008년 개최된 탭스콘 박람회에서 로버트를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인형으로 소개했으며 초자연 현상 조사관으로 불리는 진행자 잭 바긴스는 자신의 TV 데들리 퍼제션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로버트의 이야기를 소개했죠. 많은 이들은 로버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에게 안가품을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로버트의 앞에서 고인이 된 유진의 욕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를 시험하기 위해 각국의 TV 프로그램, 잡지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들 중에는 달고 다른 로버트의 얼굴을 조롱하거나 유진을 헐뜯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버트를 조롱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무례를 용서해달라며 뒤늦은 사과 편지를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에 로버트 앞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박물관 한쪽 벽면에 정강이 높이까지 쌓여있는 편지 더미가 그 증거이죠. 120년이 넘는 동안 늘 기묘한 소문에 휩싸여 있는 로버트는 정말 부두교의 저주를 받은 사탄의 인형일까요? 아니면 전 주인의 애정이 깃든 추억의 애장품일 뿐인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